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8월 18일 밤 11시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가정집에서 갑자기 펑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죠. 당시 이 집에는 5명의 일가족이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30대 부부와 또 각각 10살, 8살, 4살 된 아들 셋까지. 화재가 다 진압된 후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서는 총 4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가장이자 남편인 35살의 장기수. 그는 이날 귀가가 늦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 목격담에 의하면 장 씨는 퇴근을 하다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한 듯해요. 그러면서 집안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막 울부짖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제 경찰들이 불에 탄 가족들의 시신들을 이렇게 수거하는데 그 앞에서 나만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크게 통곡했고요. 장 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이 세 아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배달 일을 했습니다. 아내 또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드디어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마련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자기 집은 아니었고요. 재건축이 늦어져서 이사 전까지 여기에 임시로 새들어 살던 중이었죠. 우선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추정합니다. 불이 난 곳이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꽤 오래된 고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누전 차단기였습니다. 남편 장 씨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단 경찰은 이게 누전으로 인한 화재구나 라고 가능성을 두게 되죠.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밤에 선풍기를 켠 채 잠들고 그러다 누전으로 불이 난 걸까요? 한편 4구의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의 검안을 거쳐 장례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는 바로 대전 국과수 소속 법의관 서중석 소관입니다. 그는 마침 출근을 하던 길에 우연히 TV 뉴스를 통해서 이 화재 소식을 접했거든요. 근데 뉴스를 쭉 듣다가 그의 귀를 사로잡는 한 줄의 내용이 있었죠. 그건 바로 집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화재 현장에서 펑 소리가 난다는 건 스프레이 같은 게 폭발하는 상황이래요. 또는 완전히 밀폐된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여름의 주택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밀폐된 곳이 아닌데도 폭발음이 들렸다? 그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어딘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또 이때 마침 경찰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 국과수에다가 현장 감정을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과수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시신을 좀 부검해야 될 것 같지 않냐? 라고 수사관을 선택했죠. 다행히 이게 받아들여졌고 장례식장에 있던 시신은 곧장 부검실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진행된 부검으로 드러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기에 4구 시신은 화재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과 흡사해요. 신체 많은 부분이 다 검게 타고 그을려 있었죠. 그런데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는데 4구의 시신 모두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인 겁니다. 심지어 기도에 그을음도 없어요. 즉 이들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인 거는요. 그럼 사망 원인이 화재가 아니라는 건데? 게다가 또 이상한 점은 이들의 위장에서 소량의 액상이 검출됐거든요. 근데 소장 하부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랜 공복 상태에서 물만 마신 정도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 화재는 한밤중에 난 거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했다는 걸까?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내 김 씨와 10살, 8살 된 두 아들의 위장에서는 독특한 냄새가 났어요. 알아보니 그건 청산가리 중독될 때 나는 냄새였죠. 즉각 독극물 검사했더니 예상은 적중했고요. 그렇게 국과수가 발표한 최종 부검 결과는 엄마 김 씨를 포함한 10살, 8살 아들 2명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청산가리를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막내 아들의 사인은 달라요. 질식사의 가능성을 보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가족은 분명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급변했어요. 이젠 뭔가 그 음독을 통한 자살인지 이게 확실히 타살인지 밝혀내야겠죠. 일단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유서나 자살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고요. 그래서 경찰은 원한 관계거나 또는 가까운 주변인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떠올리게 돼요. 그럼 가장 크게 의심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홀로 살아남은 장기수겠죠. 사실 수상한 정황이 있긴 했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장기수가 6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름 아닌 재난 사망보험이었고요. 명의는 아내, 수의자는 장 씨였습니다. 본인이요. 이걸 들게 되면서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였는데 이 넉넉지 않은 장 씨의 수입을 비교했을 때 분명 적은 금액이 아니죠. 꽤 큰 금액이에요. 수상하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수사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초 발화가 됐을 당시 이걸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집 주변에 CCTV도 없고요. 사건 당일 장 씨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고 했는데 그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경찰은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끈질기게 탐문 수사를 했고 그러던 중 그가 일하는 배달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장기수가 인터넷에다가 극단적 선택 카페를 들어갔고 거기서 청산가리를 구입한 사실이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가서 당신 청산가리 이거 왜 구매했냐 라고 추궁했죠. 그랬더니 장기수가 하는 말이 내가 삶이 힘들어서 내가 죽으려고 산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려던 사람이 몇 달 전에 보험을 왜 가입했지? 장기수는 여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아내 김 씨와 장기수는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10년 정도 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던 2000년 장기수는 오산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은 장기수의 매형이 소유하던 곳이었어요. 당시 그는 대전에다가 가족을 둔 채 오산에 와서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내연녀 김 씨였죠. 김 씨는 이혼한 상태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친해지다가 결국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만 겁니다. 그렇게 내연 관계가 시작됐지만 사실 둘이 얼마 못 가서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장기수가 오산 생활 접고 가족이 있는 대전 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죠. 이쯤 장기수는 새로 시작한 음식점 사업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이혼까지 한다? 그럼 더욱더 처지가 난처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내연 관계를 정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2005년 6월 장기수는 끝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아요. 근데 이제 아내에겐 이렇게 말했죠. 나도 기러기 아빠로 따로 있다 보니 외로워서 잠깐 만난 거다. 이젠 다 정리됐다. 겨우겨우 위태로운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인 행동이 좀 기가 차요. 내연녀 김 씨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진지한 관계를 사귀어보자고 막 설득하는 거예요. 이래. 당연히 아내한테 걸렸으면 관계를 청산하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내연녀 김 씨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죠. 아이도 셋까지 있죠.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럼 이때 장기수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자신에게 그 혹처럼 느껴지는 가족이 없으면, 그리고 돈이 생기면 김 씨와 내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의 회로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지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렇게 장기수는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을 했고 가족 모두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화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죠.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죽음, 약, 강력수면제, 마취제 이런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검색했어요. 심지어 청부살인 사이트까지 찾아봤고요. 마침내 막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청산가리를 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청산가리를 작은 필름통에 넣어가지고 차 안에, 승용차 안에 보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정한 범행일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집이 좀 오래됐으니까 전기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소식이 있는 날은 8월 18일. 범행 하루 전인 17일 저녁, 그는 차에 보관 중이던 청산가리가 든 필름통을 몰래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한 손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산가리와 케이크. 얘들아, 아빠가 케이크 사왔어.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장기수가 촛불을 켜고 애들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아니 이게 뭐 죽기 전 마지막 선물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잠시 후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와도 단란하게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함께 목욕도 했고요. 그렇게 화목한 시간을 보낸 바로 다음 날 8월 18일 비가 오기로 한 그날 아침 8시입니다. 장기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니까 먼저 일어난 아내가 새 아들 아침 식사 준비로 막 바빴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물병 하나를 꺼내요. 이 물이 뭐였냐면은 아내가 평소 아이들 건강에 좋으라고 약수터에서 떠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공복에 이 약수터물 마셔야 돼 했었던 거예요. 그걸 장기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컵에 자신의 물을 따랐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 다음 잽싸게 돌아서 그 물통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털어 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여보, 나 먼저 출근할게. 서둘러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내와 아이들의 행동을 살폈어요. 저 물을 먹어야 죽을 테니까요. 아내는 잠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물병에 든 물을 4개의 컵에 나눠서 따랐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야, 공복에 마셔야 돼. 이후 자신도 꿀꺽꿀꺽 물을 마십니다. 거의 동시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와 두 아들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요. 이때 장기수는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10분쯤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집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딱 밖에 나가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다 끝났겠지? 여기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막내는 갑자기 엄마와 형들이 다 쓰러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아빠가 잠시 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장기수는 너무 비정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감쌌고 그대로 힘껏 힘을 주더니 살해하고 맙니다. 그날 장기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일을 했어요. 이때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내에게 3번 전화를 걸고 또 집 전화로 3번 전화를 걸죠. 왜 그랬겠어요? 피해자들이 그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함이었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저녁 8시 20분. 장기수는 퇴근을 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망해 있었죠.
거실 곳곳과 아이들의 시신 위에다가 신호를 뿌립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왔죠. 이때 그가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나중에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를 대비해서 시신의 위치도 바꿔놔요. 그 아내가 화재가 났을 때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들을 품에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시신의 위치를 바꿔둔 거예요. 그렇게 불이 훨훨 타는 동안 장기수는 인근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화재가 좀 더 커지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돌아온 척 하려는 거였죠. 그렇게 밤 10시 40분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한 장기수.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양형이 이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2심은 이걸 받아들였고 결국 장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되죠. 그가 불복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그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당시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은 장씨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내연녀와의 관계 복원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처자식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치밀성과 냉혹성, 태연성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상상을 뛰어넘는다. 과연 그에게 교화,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는 현재 국내에 복역 중인 사형수 중 한 명입니다. 장기수, 도대체 왜 내연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떠올린 게 일가족 살해였을까요? 이게 정말 최선이냐고요. 도저히 전 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한 가정이 완전 몰락해버렸잖아요. 장기수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대로 교도소의 장기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비극이 드러나기까지 날카로운 추리와 또 끈질긴 수사로 합심해준 국가수의 대전연구소 법의관 분들 그리고 수사관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59명의 미결수들이 대기 중이죠.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과연 사형 폐지가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이 문제가 결코 한쪽에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첨단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점차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외쳤던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 12월 30일 밤 10시 40분 인천시 중구 선화동 골목에 있는 한 식당에 주인 앞주머니 A씨는 이제 막 가게 문 닫고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지막하게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죠. 손님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건너편에서 쌀집을 운영하던 27살 여성 두이분 씨입니다.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가게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두 씨가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땐 분명 문을 잠갔는데 지금 보니 열려있다는 것이었죠. 강도일지도 모르니까 불안감에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주인 아줌마 A씨는 같이 가자면서 조심스럽게 쌀가게로 옮겨갑니다. 보니까 진짜 문이 환히 열려있어요. 한편 이 두 씨의 가족은 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두 씨에 따르면 남편과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두 씨의 남편 38살 정시화 씨 그리고 각각 9살, 6살 된 두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아내 그리고 엄마인 두 씨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실신했어요. 당황한 A씨는 일단 남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 B씨가 현장에 오는데 시신을 딱 보고 순간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70년대에는 연탄을 떼는 집이 많아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빈번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B 씨는 두 씨의 남편 정 씨 목에 매져 있는 머플러와 넥타이를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신이잖아요. 지금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일단 이 세 명을 모두 밖으로 옮기게 되죠. 그 사이 식당 주인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세구의 시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 부부가 시신들을 밖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 보존이 원칙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거나 또 이 수사의 방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본 경찰은 일단 단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남편 정 씨가 지인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70년대 기준의 20만 원이면 지금의 몇백에 달할 정도로 좀 큰 액수인데요. 또한 이 남편 정 씨가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요. 이런 아내 두 씨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 정황은 그럼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남편이 자녀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반전의 부검 결과가 밝혀집니다. 정 씨와 아이들의 사인이 노끈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한 교살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 모두 다 목 졸라 죽었다는 거죠. 게다가 더 자세히 보면 남편 정 씨 얼굴에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정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려다가 생긴 상처일까요? 아이들이 저항을 하다가요. 근데 애들의 손톱은 그 정도로 길지 않았어요. 부검 결과는 계속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목에 졸린 자국 외에도 칼로 여러 번 그은 듯한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빠가 목을 그었을 리는 없겠죠? 이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라면 더욱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왜냐면 이 정 씨의 목에 난 상처에 주저흔이 없습니다. 또 굳이 칼을 쓰면서 목에 머플러와 넥타이가 메어져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럼 혹시 강도 사건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현장이 지나치게 말끔하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습니다. 수사팀은 변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건 타살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어서 유력한 용의자로 아내 두 씨를 지목했고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동네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합니다. 보니까 평소에 두 씨가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예요. 두 씨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한 종교 모임에서 만난 오휘웅이라는 남자와 지난 9월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걸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이 만난 종교 모임은 일본의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문제의 남성 오휘웅, 그는 당시 29살의 미혼이었습니다. 인천시 창녕동에서 그 일련정종의 종교 모임 리더로 활동하던 중이었고 그러다 두 씨와 만나 정을 통하고 있었죠. 경찰은 이 살해 동기가 있는 내연남 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고 그를 검거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내 두 씨의 자백도 받아내죠. 진술에 따르면 생전 그 죽은 남편 정 씨가 의처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폭력도 행사했고요. 그런 남편과 달리 오 씨는 자상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빠졌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끝내 두 씨가 오휘용과 함께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전말인데 그날 당일 두 씨는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를 대량 구입해서 남편에게 남편이 그날 인삼주를 먹고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소주 2잔과 함께 아티반을 산 음료수를 먹였다고 해요. 이어서 아이들에게도 건넸고요. 가족들이 그렇게 모두 깊은 잠에 들고 난 후 내연남 오 씨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 8시 20분 약속대로 그가 집을 방문합니다. 오휘용이 이 가족이 모든 잠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살해도구를 꺼내들었죠. 그게 바로 머플러와 넥타이였습니다. 곧이어 남편 정 씨의 목을 졸랐는데 그가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당황한 오희용이 급히 칼을 가져와서 목에 몇 번 휘둘렀던 겁니다. 곧이어 정씨의 숨이 끊겼고 오희용은 남은 아이들마저 노끈으로 교살한 후에 가게를 떠났다는 진술. 여기에 있어서 이 맞은편 식당 주인 A씨 기억하시죠? 그녀의 증언도 더해집니다. 사실 아내 두씨가 2시간 전쯤인 8시 40분에 식당에 와서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 혹시 여기서 우리 가게 잘 보여요? 이렇게 묻고는 사라졌고 2시간 뒤에 불안해하면서 집에 같이 가달라 문이 열려있다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추정컨대 그녀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오희용이 가족을 살해하던 그 2시간 동안 밖에서 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사건을 목격한 척 위장한 거죠. 자, 이렇게 두 공범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오희용이 검거됐죠? 그는 자신이 직접 정씨와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걸 순순히 인정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경찰 조사가 순조롭게 막을 내리게 되죠. 1975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오희용이 갑자기 모든 진술을 뒤엎더니 나는 두이분의 가족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자백을 했냐? 내가 살해 혐의를 인정한 건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문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20분 그가 두씨 집을 방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안부만 묻고 곧장 나와서 종교 모임이 열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거 뭐가 맞는 걸까요? 법정은 발칵 뒤집어졌죠.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현장에서 오씨 집까지는 대략 10분 거리입니다. 이날 종교 모임에 같이 왔던 그 참석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오희용이 집에 돌아온 시각이 저녁 8시 35분쯤이에요. 그가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에 돌아가는 그 10분 정도를 제외하고 최대한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무려 3사람을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약간 가능한지 좀 의문이죠.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니까 오희용이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현장 훼손이 심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집에서 오희용의 지문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그가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남편 정씨의 얼굴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식당 주인 A씨가 당시에 그 두씨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 아줌마 여기서 우리 집 보여요?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녀의 손에 핏자국이 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 시간이 8시 40분. 그럼 진술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시각이에요? 이거 오희용이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결국 이 모든 건 아내 두이분의 계략이 되겠다는 거겠죠? 두씨의 증언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연남 오씨와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모의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되니까 사실 오희용이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거다 라면서 진술을 번복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오씨가 술을 먹었는지 조사했죠.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날 종교 모임에 갔잖아요. 그래서 참석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8시 35분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씨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런 수상한 정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희용의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오희용의 중대한 알리바이는 종교 모임이거든요. 이게 범행 시간과 겹치니까요. 근데 검찰은 그 참석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던 중 오 씨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이 등장합니다. 두이분이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이웃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이 20만 원을 사기당해서 툭하면 신변을 비관한다는 내용이었죠. 앞서 경찰에도 똑같이 말한 적이 있는데요. 확인 결과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황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 사건이 두씨의 철저한 단독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연남 오씨를 일부러 끌어들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치소에 있던 두 이분이 목을 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가 두 이분이 너무 나는 억울하다면서 막 울분을 토했고 억울함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두 이분이 죽음으로써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요. 동시에 오휘용이 결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었겠냐라는 데 의견이 기운 거죠. 3개월 후인 1975년 6월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오휘용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판결 내용을 보면 오휘용의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서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두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혼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 또한 극단적 선택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려는 행동이 오 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거 좀 이상해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오 씨가 범인이라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1970년대 그때만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투명하게 적용되던 시대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극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했고요. 이 사건도 오휘용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두 이분이 자살하니까 오휘용도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두 이분의 말대로 오 씨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진실은 평생 묻혀버렸습니다. 이후에 오휘용은 억울하다면서 곧장 항소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반년 뒤인 1976년 2월 대법원은 오 씨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오휘용은 아주 적극적으로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를 담당했던 교도관이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휘용이 상당히 절실했고 또 어디서나 당당히 무죄를, 결백을 주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4년 뒤인 1979년 9월 서울구치소에서 오휘용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꼿꼿하게 앉아서 담당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라도 내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 앞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엉터리 재판을 집어치우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죽어서 원원이 돼서라도 위증하고 나를 고문한 이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의 유언은 섬뜩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오휘용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이 지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기자 조갑재 씨가 집요한 취재 끝에 사건의 전말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겁니다. 저자 조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함과 조작으로 인해서 희생이 된 피해자에 대해 파헤친 건데 그러면서 오휘용의 무죄를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사라진 거죠. 조갑재 기자의 주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그건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 책은 이후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어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오휘용, 그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연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그가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반면 그 두 씨는요, 정말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과 자식 둘을 다 죽인 파렴치한 여자였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혼이던 오휘용 씨가 이제 아무래도 미혼이다 보니 주변에서 자주 혼담이 오갔다고 해요. 이때 내연관계에 있던 두 씨는 그가 자신을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나는 불륜 사실을 다 퍼뜨릴 거다 라고 협박을 종종 했다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소용은 없었죠.
당시 담당 형사들은 오희용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 또한 조갑재 기자에게 당신은 사건의 일부만 봤다라면서 못마땅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오희용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뜨거운 사건입니다. 과연 그에게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목숨을 앗아간 게 옳았던 걸까 하는 질문. 여전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